우리 익산이 이 새만금 시대 이 호남 지역의 관문 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돌아보면 우리 백제무왕의 뭐 미륵신앙이랄지 아니면 원불교의 성지, 또 천주교, 기독교의 성지가 산재에 있고, 또 이러한 영성도시의 컨텐츠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예. 또 생각해보면 익산하면 옛날 이리죠. 이리역 폭파사고. 또 이리역은 뭐였죠? 조폭. 또 최근에는 보석. 이게 어떻게 보면 게임 산업 콘텐츠랑 상당히 들어맞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기조하에 제가 꿈이 있다면 우리 익산이 어떤 형태로 간에 게임 산업의 일부분 차지하는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전 앞에 있는 이 구도심이 뭐 게임을 소재로 한 도시명 테마파크가 조성되는 어떤 그런 꿈도 꾸고요. 그리고 한국형 그 뭐 있죠. 스타 캐릭터가 여기서 또 탄생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꿈도 꿔봅니다. 아울러 게임의 거리를 통해서 뭐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꿈꾸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다른 도시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지만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이 익산에 생기기를 저는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꿈들이 과연 우리 익산의 100년 먹거리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산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제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 포럼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점이 너무 많죠.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익산이 불모지고 또 전문 인력도 없고 또 관련 회사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래도 희망을 가져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가 우리 원광대의 창의공과대학에 디지털 컨텐츠 학과가 생겼습니다. 2년 전에. 산학 협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됐어요. 그걸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익산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역시 최근에 우리가 홀로그램 관련해가지고 콘텐츠 서비스 지원센터를 진다고 해서 최근에 4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형태로 이렇게 하면서 홀로그램 규제 자유특구가 지정이 되면 게임 산업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역시 이 30년 우리나라 게임 역사의 산 증인이신 우리 김동현 협회장님이 오늘 익산을 찾아주셨다는 게 저는 또 세 번째 좋은 징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교수님, 제가 맨 처음에 협회장님 뵀을 때는 세종대학교 디지털 컨텐츠학과 교수님 때 제가 개인적인 연이 있어서 뵀습니다. 그 자료를 오늘 여기 특성상 이게 저기 뭐죠 이게 스크린 설치가 안 되는 관계로 여러분한테 카톡으로 자료를 보내드렸어요. 그게 굉장히 귀한 자료입니다. 사실은 다른 교수님 같으면 자기 자료를 막 돌려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하실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죄송스러워가지고 양해 말씀을 올렸더니 무슨 소리냐고, 자료는 얼마든지 공유해도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여러분 카톡에다 귀한 자료 올렸으니까 여러분 그걸 한번 세심히 한번 좋은 기회를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이제 시작할까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동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VR 산업, 가상현실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앞부분에서는 가상현실이 어떤 개념인지, 왜 가상현실을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산업화로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좀 앞에 좀 몇 페이지 건너뛰어서요. 9페이지를 보시면 타이프라이터가 있고 PC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기 본인이 컴맹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자, 컴맹이라는 말이 있는데
컴맹이 뭘까요, 과연? 컴퓨터를 모르니까? 그런데 그 90년대 말에 그 IMF 때 그 대기업들이 구조조정하면서 그 아저씨들을 이제 퇴사시키는데 퇴사시키는 거를 구분할 때 컴맹인 사람하고 컴맹 아닌 사람을 구분을 해서 컴맹을 다 강제 퇴사를 시켜버렸어요. 자, 그러면 뭐 갖고 판단을 하느냐? 그 컴퓨터 자판을 칠 줄 알면 컴맹이 아니고, 이걸 독수리 타법이라도 칠 줄 알면 컴맹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못 쳐. 그러면 컴맹이래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컴퓨터하고 나 사이에 컴퓨터 자판이 있죠, 키보드가. 그 키보드의 자판 배열은 옛날 타자기, 타이프라이터 자판 배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QWERTY 이 순서대로 돼 있어서 쿼티 키보드라고 그러는데, 자, 왜 자판이 그렇게 돼 있는가 하면 옛날에 타자기는 활자가 있었죠. 타이프 바가. 그래서 누르면 타이프 바가 올라가요. 그리고 놓으면은 이제 내려오죠. 그리고 다음 글자를 치면은 이게 또 올라가요. 근데 너무 빨리 치면 얘가 내려오기 전에 이게 먼저 올라가서 걸려요. 그러면 이거 풀고 다시 해야 되죠. 그래서 이 QWERTY라는 이 자판 배열은 아무리 연습을 해도 1000타 이상 절대로 못 치게 고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느리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무지하게 빨리 돌아가요. 컴퓨터의 CPU도 무지하게 빨리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엉뚱한 키보드를 놓고 일부러 느리게 칠 수 있게 만든 키보드를 놓고 이 키보드를 다룰 줄 모르니까 너는 컴맹이다라고 그렇게 장애인 취급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럼 올바른 컴퓨터와 나 사이에 올바른 대화 방법이 뭐냐? 그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대화를 해요? 오감을 이용을 하죠. 뭐 물론 말도 하지만은 표정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냄새 상대방의 뭐 체취를 느낀다거나 이런 식으로 오감을 이용을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가상현실 기술은 오감을 이용을 해서 컴퓨터와 내가 통신을 하든가 대화를 하든가 아니면은 원격지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단순히 화상 통화가 아니고 음성 통화가 아니고 오감을 이용을 해서 오감을 다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 가상현실 기술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 가상현실 기술이 왜 필요한가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오감 기술이 다 되면 이제 이 가상현실 기술은 완성인가?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6번째 감각이 필요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 만나면 저 친구 나하고 기가 통하네 이런 얘기하죠. 기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가 다음 숙제예요. 근데 그 그게 육감이죠. 그런데 그 기에 대한 연구는 이미 중국이나 한국, 일본에서 연구들을 하고 있고 서양에서도 이제 최근에 기를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유는 양자역학 갖고 세상 이치가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기에서 설명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상현실의 최종 완성은 동양에서 반드시 결론이 날 거다라는 게 이제 제 확신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오감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이제 감각기관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거기다가 이제 뭐 6번째 감각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 중에서 자, 이제 VR 그러면 사람들이 이 HMD라는 이 고글을 쓰는 거를 VR이라고들 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VR 산업이 제대로 성공을 해서 발전을 하려면 HMD, VR 이꼴 HMD라는 이 등식을 반드시 깨야 됩니다. 거기에 함몰되어 있으면 잘못하면 예전에 그 3D TV 꼴이 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HMD에는 제약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HMD 이 디바이스는 절대로 가정에 못 들어가는 디바이스예요. 왜 그러냐면 연령 제한이 있어요. 장시간 쓰면 청소년들이 장기간 HMD를 쓰면 사시가 돼요. 그럴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가리고 뭐 이렇게 막 휘젓고 하는데 애들 공부방에 장애물이 얼마나 많아요. 책상 모서리 텅 친다거나 뭐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거나 뭐 그렇다고 애를 저기 뭐 의자에다가 묶어 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는 절대로 못 들어가는 디바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MD가 VR이다라는 등식을 깨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입체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은 HMD를 안 쓰고도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꼭 깨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사례가 이제 15페이지, 16페이지에 보시면 15페이지에는 이제 지금 현재 HMD는 디스플레이가 하나를 이제 둘로 나눠서 쓰는데, 이 시야각이 넓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2개를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야각을 200도에 가깝 180도 이상 되게 이제 하는 게 이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돔 스크린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야를 꽉 채우면 거기서 현장감 내지는 입체감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제 디바이스가 발전을 할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시각 쪽에 이제 출력력이고 이제 입력 부분이 있는데, 입력 부분에서는 지금 이미 뭐 360도 카메라가 뭐 시판되고 있어서 좀 아주 저렴한 거부터 아주 고급 프로 사양까지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충분히, 그러니까는 1인 미디어 방송하는 사람들도 이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풍경을 찍어가지고 자기가 방송을 내보내고 이제 이럴 정도의 수준까지 지금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청각 쪽입니다. 청각 쪽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소리의 방향이에요. 지금 우리가 스테레오 사운드, 서라운드 시스템, 뭐 스테레오 사운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수평에서의 방향을 구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소리가 위로 올라가는 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3D 사운드 기술인데, 그건 뭐 헤드폰만 끼고도 소리가 위로도 올라가고 뭐 옆으로도 빙글빙글 돌고 뭐 위아래 사방으로 다닐 소리를 방향을 정할 수 있게, 그건 이미 기술이 다 오래전에 확보가 돼 있어서 이 부분도 그냥 있는 툴을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또 이제 소리의 방향을 잡아주는 마이크가 이제 VR 마이크라고 그래서 마이크를 4대를 이제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방향을 줘가지고 사방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따로따로 녹음할 수 있게 하는 기술도 있고요. 근데 이 소리의 방향이 왜 중요한가 하면 23페이지 보시면 이제 텔레프레젠스 로봇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원자력 연구소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이제 로봇의 눈을 만들어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원자로 안에 수조에 뭐 고장이 나서 들어가려면 그 방사능 때문에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로봇을 대신 들여보냈는데, 이 로봇가 혼자 이게 생각할 능력이 아직 부족해가지고
원격지에서 바깥에서 사람이 보고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해서 이제 눈을 만들어줘. 그러니까 카메라 로봇에다 카메라를 붙이고 바깥에서는 이 HMD를 끼고 보면은 이제 로봇가 보는 거를 바깥에서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서 이제 컨트롤해서 이제 고장난 데를 찾아가는 건데 한 6개월 있다가 또 왔어요. 못 찾겠대요. 너무 커갖고 이걸 둘러보다가 로봇가 배터리가 떨어져서 거기서 죽어버렸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 소리도 달라는 거예요. 소리의 방향을. 그래서 소리가 저기서 예를 들어서 스팀이 어디서 파이프가 새가지고 치 소리가 나면 일단 저쪽에서 소리가 난다는 걸 인지가 되면 거길 쳐다보겠죠. 쳐다보면 금방 가서 또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시각 정보 갖고 부족한 부분을 청각 정보가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소리의 방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후각 부분입니다. 후각 부분은 이 영화가 처음 발명됐을 때부터 사람들이 생각한 게 영화를 보면서 야, 저기서 냄새가 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는 1920년대에 냄새 나는 영화를 이미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오렌지 밭이 나오면은 천장에서 이제 오렌지 향을 쫙 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됐는데 문제는 향료 값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입장료 갖고는 이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제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후각 디바이스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갖고 28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하나야끼니쿠라고 일본에서 만든 재미있는 이제 앱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휴대폰에다가 이제 향기 나는 카트리지를 이어폰 잭에 꽂으면 여기서 전기 신호를 보내면 이 카트리지가 데펴지면서 거기서 향이 뿜어 나오게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 그거를 이제 갖가지 냄새를 다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는 그러니까 불고기 냄새 나는 카트리지를 꽂고 화면으로는 불고기 굽는 장면을 보면서 자기는 풀만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한다. 일본 사람다운 발상으로 이제 그런 게 이제 아주 원초적인 이제 냄새 프린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소프트웨어적으로는 30가지 기본색을 배합 비율을 조정을 해서 블렌딩을 하면 30만 가지 냄새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이미 개발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제 이 하드웨어가 아직 그런 냄새를 뿜어주면 다음 냄새를 뿜고 하면은 이제 헤드가 이제 여러 가지 냄새가 뒤섞이게 되면 점점 시궁창 냄새로 수렴해 가기 때문에 헤드 클리닝 하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 잘 확보가 안 돼서 이제 상용화가 좀 덜 된 거고요. 그다음에 미각 쪽이 이제 문제인데 미각 쪽은 이제 싱가포르 대학 교수가 이제 개발한 게 거의 이제 뭐 전 세계 유일한데 혀에다가 이제 전기판을 대고 전기 신호를 보내서 미세한 전기로 자극을 주면 그 단맛, 쓴맛을 느끼는 위치가 다 다르잖아요. 고기를 자극을 해서 내가 단맛을 단 걸 먹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당뇨병 환자들한테 이제 임상 실험을 아주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문제는 이 디바이스를 입에 넣었다가 빼면은 그 다음에 다시 자기 입에다가 도로 넣으려고 그래도 기분 나쁘죠, 그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위생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제 아직 상용화되기에는 한참 시간이 걸릴 거고. 그 다음에 촉각 부분인데 촉각은 우리 몸의 전신이 감각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극하는 디바이스를 만드는 게 이게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주 제한적인 부분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형 감각 쪽은 요즘 이제 VR 체험관 가면은 이제 의자가 흔들리고 하는 거를 보실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전정기관을 강제로 흔들어서 내가 중력이 쏠리는 것처럼 느낀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느낌을 하게 하는 이제 디바이스가 나왔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유롭게 나오니까 이제 오감을 활용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근데 그리고 이제 뭐 그다음에 뭐 AR, MR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기술들이 나오는데 자, VR 기술 제가 이제 91년에 처음 키스트에 들어가고 가상현실 연구실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 만들어서 연구를 시작을 하다가 95년에 VR 이거 못하겠다 이거 포기를 해버렸어요. 이거 산업화하려면 아직 멀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HMD가 가격이 그때 1억 5천이었어요. 지금은 50만 원 내외죠. 일단 비싸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을 다 컴퓨터 안에다 넣으려니까 이게 모델링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AR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다 입력하는 게 아니고 세상은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다가 내가 필요한 정보만 그 위에다 더 씌워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다 그럴듯해 보이는 거 아니냐. 이제 그게 이제 AR 기술이죠. 증강현실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VR 기술하고 AR 기술이 뭐 전혀 다른 기술이 아니고 원래 같은 연구자들이 연구해온 일련의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멀미 이제 VR 하면 멀미가 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 만들어서 사실 멀미가 나는 거고 그 멀미를 안 나게 하는 노하우는 뭐 제가 많이 갖고 있고 또 우리 그 협회 회원사들은 서로 정보 교환을 해가지고 저희 협회 회원사들이 만든 VR 콘텐츠는 멀미가 전혀 안 납니다. 그래서 그건 뭐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 가상현실 기술이 이제 어떤 거다라는 걸 이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럼 이게 이제 산업화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43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2001년에 이제 예측을 한 겁니다. 이제 게임 산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가. 그 당시에 2001년이면은 이제 게임이 오락실에서 하고 PC방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PC방이 이제 막 급속도로 전국에 퍼지기 시작을 했죠. 그 IMF 때 이제 그 컴맹이라고 쫓겨난 우리 선배님들이 퇴직금 5천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PC방이 제일 만만하니까 그냥 그게 순식간에 2000년도 1년 사이에 전국에 2만 개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냥 삽시간에 퍼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게임, 그러면서 온라인 게임이 이제 같이 성장을 했는데, 그 다음은 어디로 갈까? 휴대폰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으로 넘어갈 거다. 예측을 했는데, 이제 그게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바일 게임이 이제 게임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자, 그 다음은 뭘까? 이제 이게 너무 작은 거예요. 그리고 실감이 안 나. 그러면 그 다음은 가상현실 기술하고 초고속 통신망이 결합을 한 VR 게임이 그 다음에 올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게 지금 그 타이밍이에요. VR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로 떠오르고 있고 5G라는 초고속 통신망이 구비가 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이제 게임은 이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 보면 지금 이제 VR 콘텐츠 개발자들이 대부분 이제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던 사람들이 이제 이쪽 가상현실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 로케이션 비즈니스, 필드 비즈니스를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오락실이나 아니면 테마파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을 못한 거죠. 그래서 VR 테마파크가 이제 뭐 곳곳에 생겼는데 뭐 거의 다 망했어요. 망한 이유는 콘텐츠가 재미있고를 떠나서 장사가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손님은 오는데 비즈니스가 안 돼. 왜? 이 게임마다 사람이 하나씩 다 붙어서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협회에서 재작년에 그 동대문에 판타 VR이라는 VR 테마파크를 만들었는데 피크 때 직원이 70명이 있었어요. 인건비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락실 가보세요. 오락실에 거기 카운터에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수많은 게임기가 지가 알아서 다 돌아가잖아요. 손님들이 알아서 돈 넣고서 다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만들다 보니까는 그냥 인건비 때문에 그냥 다 망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이제 나온 게 VR 스포츠실이에요. 근데 이 VR 스포츠실은 이제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기에 또 때 맞춰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3년 전부터 야심차게 지금 하고 있는 게 VR 스포츠 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200개 초등학교에다가 이제 VR 스포츠 교실을 지금 만들어 줬는데 전국에 앞으로 계속 확산해서 이제 한 1,500개까지 이제 확대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걸 한 이유는 뭐냐면 미세먼지 문제 그다음에 우천시 이럴 때면은 야외 스포츠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점점 애들은 자꾸 집에서도 컴퓨터만 쳐다보고 나가서 안 놀고 그냥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운동 부족이 되니까 어떻게든 운동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자 그럼 미세먼지 때문에 야외 수업이 안 되면 실내에서 하자 그런 취지에서 VR 스포츠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서울에 있는 2개 학교에서 이제 시범 사업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운동하는 거를 그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일일이 다 관찰을 해갖고 운동량 분석을 해서 야외 수업하는 게 100이라고 하면 실내 이 가상현실 스포츠실에서 운동량이 야외에 한 85% 정도 된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거는 운동량으로서 가치가 있다 해가지고 오케이 이러면 이건 전국에 다 깔자 해가지고 지금 전국에 교육청이 있는 도시에 먼저 지금 깔고 있어요. 지방교육청이 있는 도시에. 그리고 그게 이제 다 깔리면 그 다음에는 또 더 확산해 나가는 그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거는 이제 공적 사업이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의 이제 사업은 스크린 스포츠 테마파크가 지금 장사가 굉장히 잘 됩니다. 여기는 HMD를 안 쓰고 대형 스크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골프존 같은 그 스크린 골프하고 똑같은 건데 거기서 각종 스포츠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라든가 야구, 축구, 볼링, 스키, 승마 거의 모든 그 스포츠 경기가 다 VR로 구현이 다 돼가고 있어요. 이제 그런 서비스가 이제 지금 서울에서 장사가 아주 잘 되고 있어가지고 전국에 지금 20군데 지금 그 지점을 갖고 있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VR뿐만이 아니고 그 진짜 스포츠인데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이거는 일본에 아주 좋은 모델, 성공 모델이 있어요. 라운드원이라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실내 스포츠, 농구, 하프코트 농구장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VR로 구현한 이제 그 VR 스포츠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그 스포츠 테마파크 형태로 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즈 테마파크. 요즘은 이제 키즈 카페가 점점 대형화되면서 키즈 테마파크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냥 단순히 선생님하고 이렇게 뭐 대화 나누고 뭐 놀이하고 그 수준을 떠나서 막 몸을 쓰는 거죠. 미끄럼틀도 타고 내려오고 정글짐도 타고. 이제 그런 데에 VR, AR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다양한 이제 놀이 시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이제 확산하는데 이제 마케팅 부분에서 방송국에서 이제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게 아이돌들 육상대회 있죠. 아육대라고. 매년 저 명절마다 하잖아요. 뭐 연예인들 전부 나와서. 그거에 게임 버전을 작년에 처음 시도를 했어요. 온게임넷에서. 그걸 이제 게임 돌림픽이라고 그러는데, 게임 아이돌 올림픽 줄여서 게임 돌림픽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e스포츠 대회도 하고, 그 다음에 VR 스포츠 대회도 이제 종목을 3가지 정해가지고 그것도 하고 해서 점점 이제 확산시켜 나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하나 소개를 드리면, 요 옆 동네 완주군에 놀토피아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완주군에서 30억을 투자해가지고 논두렁 한가운데에다가 이 스포츠 테마파크를 만들었어요. 장사 무지하게 잘 됩니다, 여기가. 근데 군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장사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거죠, 어찌됐건. 근데 하여간 제가 가서 봤을 때 단체 버스로 그냥 계속 와가지고 해서 야, 이건 대단하다 했는데, 올해 11월 달에 이제 더 확장을 해서 하는데, 뭘 하냐면은 지금은 이제 실내 그 스포츠장만 있는데, 야외에다가 그 옛날 성을 만들어 놓고 공성전을 가상현실로 하는 거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게 올 가을에 이제 완성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거는 이 전국에 있는 어떤 지자체도 상상도 못한 일을 지금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1페이지 보시면 전통 문화와 첨단 기술의 융합이라고 이제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승마하고 활쏘기를 합하면 마상무술이 되죠. 근데 마상무술은 전문가가 아니면 못하는 거죠. 위험하니까. 그 말 타는 거 자체도 힘들죠. 그러나 가상현실로 하면 애들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미 다 가상현실 활쏘기도 개발이 돼서 활을 쏘면 분명히 활을 넣고 활을 쐈는데 화살은 안 날아가요, 실제로는. 왜냐면 파이프를 해가지고 그 파이프 끝을 막아놔가지고 그냥 화살은 섰버리는 거죠. 근데 그 끝에 센서가 있어서 내가 얼만큼 세게 쐈는지가 이제 센싱을 해갖고 그걸 계산을 해서 이게 그리고 방향을 계산을 해갖고 이게 관역에 제대로 맞았나 안 맞았나를 알려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제 그거에다가 이 가상현실 승마하고 2개를 붙이면은 이제 애들도 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말고도 이제 칼싸움도 이제 혼자서 이제 적을 무찌르는 칼싸움
실제로 칼 들고 둘이 싸우면 위험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지금 이미 다 개발이 돼 있고 해서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내려와서 이제 몰랐는데 익산이 말산업 특화 지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상무예를 가상현실로 해서 그 아이들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이 뭐야 마상무예의 본고장을 익산이 선점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이제 그 VR 스포츠 대회 이제 아이돌들 VR 스포츠 대회를 한다 그랬는데 e스포츠 대회는 e스포츠 대회대로 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문화관광부에서 VR 스포츠 대회를 별도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럴 적에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 종목 선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콘텐츠 메이커는 사활이 걸려서 뭐 엄청 많이 팔리겠죠, 당연히. 선수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익산이 이제 말의 고장이라고 한다면 그런 마상무에는 우리가 그러면 콘텐츠도 개발을 하고 이거를 VR 스포츠 대회의 종목으로 우리가 넣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하시면은 이제 이 익산에서 이제 VR 콘텐츠 산업의 하나의 큰 킬러 콘텐츠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좀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그 4차 산업혁명 그러면은 이게 과연 뭘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럼 뭐 VR이고 AR이고 뭐 전부 약자로 돼가지고 뭔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제 괜히 막 그 어려운 말 써가면서 잘난 척들 하고 이제 학자들이 그러는데 이게 4차 산업혁명하고 이 콘텐츠 산업하고의 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2차, 3차 산업에서는 광물 자원을 가공을 해서 공산품을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술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 에너지는 옛날에는 석탄을 떼다가 그 다음에는 기름을 떼다가 가스를 떼다 뭐 원자력 뭐 하여간 에너지 자원이 그렇게 넘어갔고 그 다음에 기술은 전기기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IT 기술까지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통은 그래서 공산품을 만들면 유통은 육상, 해상, 항공으로 해서 소비자한테 상품이 갔어요. 자, 4차 산업혁명에서는 광물 자원 대신 문화 자원이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술이 들어가요. 그 기술이 뭐 VR, AR, 뭐 빅데이터, 5G 뭐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죠.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가 들어가냐면 인간의 창의력이 에너지로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나온 생산품이 문화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이 문화 콘텐츠의 유통 방법은 통신망을 이용해서 또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러니까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광물 자원이나 에너지 자원은 쓰면은 쓸수록 없어져요. 점점 고갈돼 가죠. 문화 자원은 누가 이거 갖다 쓴다고 해서 안 없어져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더 늘어나요. 왜냐하면 내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든 게 다시 새로운 문화 자원으로 다시 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간의 창의력을 안 쓰면 퇴화하죠. 쓰면 점점 커지고요. 그래서 1, 2, 3차 산업혁명하고 4차 산업혁명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원이 점점 쓰면 쓸수록 늘어나고 그다음에 에너지도 인간의 창의력이 점점 쓰면 쓸수록 늘어나서 풍요로워지고 다양해진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지자체들이 가장 신경을 쓰셔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자원이 뭐가 있는지 그거를 채굴을 해서 그걸 가공을 해서 디지털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걸 해놓으면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활용한다고 해서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이제 어떤 정책을 고민하고 하실 때 이제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분야를 이제 디지털 헤리티지라고 그러죠. 근데 이 디지털 헤리티지 분야에 이제 제일 첫 번째 사례가 뭐냐면은 91년에 익산 미륵사지 서탑 이 반쯤 무너져 내린 거를 이게 그 주변에 있는 부재들을 다 쌓아 올렸을 때 어떤 모습일까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키스트에 있을 때 제가 했던 건데, 그때 문화재 전문가들이 그 흩어져 있는 부재들을 아무리 그러니까는 추정을 해도 7층 위에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 전문가들 사이에 7층설하고 9층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영상을 9층일 때의 모습, 7층일 때의 모습 두 가지를 다 보여드렸어요. 문화재 전문가들한테. 그랬더니 보더니 이거 프로포션 비례상 이거는 9층이 맞다 해서 지금 이제 9층으로 복원이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문화재를 일단 디지털화하면 자유자재로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외형으로 보이는 문화재뿐만이 아니고 뭐 역사라든가 전설이라든가 익산에 전설 있잖아요. 뭐죠? 선화공주인가? 예, 그거 있잖아요. 그런 전설들을 다 디지털화, 그러니까는 텍스트 다 입력해서 디지털화 작업하고 또 그걸 또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또 그림까지 그려놓으면은 이제 이게 활용이 돼서 이제 또 새로운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여간 저희 협회에도 이제 우리 김성중 전 총경님하고 뭐 저하고 개인적인 뭐 인연이 벌써 20년 가까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든 익산을 위해서 도움을 드릴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일부러 우리 부회장하고 전북 지부장을 오시라고 한 이유가 이제 같이 이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이제 전북 지부하고 익산에서 이제 우리가 뭐 VR 쪽으로 도와드릴 게 있으면은 전북 지부에서 가까우니까 바로 뛰어와 가지고 도와드리고, 그래서 그것 혼자서 힘이 붙이면은 이제 서울에 있는 우리 다른 회원사들이 또 도움을 주고 해서 서로 이렇게 도와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